술잔이 천천히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투명한 소주잔 속 맑은 액체가 출렁였다. 내가 그 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순간 곁에 있던 바구가 재빠르게 내 손목을 붙잡았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바구는 내 비서이자 보디가드였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위험을 감지하는 녀석이었다. 바구야, 뭐 하는 짓이야? 아들 진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바구를 노려보았다. 바구는 대답 대신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3초, 5초, 10초가 흘렀다. 바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휘청거렸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빠, 그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딸 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는 쓰러지는 바구를 부축하며 아들 내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교차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나는 김정호, 올해로 73이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지 벌써 8년. 아내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오후였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진혁입니다. 아들 목소리였다.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녀석이 뜬금없이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이냐?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수연이가 아버지 모시고 저녁 먹고 싶다고 해서요. 이상했다. 아들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생신도 잊어버리는 녀석이었다. 며느리 수연이는 더했다. 시집 온 지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 오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아, 아버지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혼자 오라고? 네, 이번엔 가족끼리만 조용히 먹고 싶어서요. 군 생활 40년 동안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내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 찝찝했다. 하지만 자식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는 없었다. 알았다. 몇 시에 가면 되냐? 저녁 7시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을씨년스러웠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바구였다. 회장님, 요즘 별일 없으시죠? 바구는 나를 늘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운영하던 작은 보안업체 시절부터 그랬다. 지금은 회사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그 호칭을 고집했다. 별일 없다. 너는 잘 지내냐? 네, 저야 뭐 늘 그렇죠. 아, 이번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바구와의 인연은 특별했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다. 전사한 전우의 아들을 내가 거두어 키웠다. 대학까지 보내주고 내 보안업체에서 일하게 했다. 이제는 나보다 내 안전을 더 걱정하는 녀석이 되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결혼할 때 내가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연이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평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혼자 오셨어요? 그녀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그것이라니. 그래, 혼자 왔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수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 진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전복구이, 각종 나물. 평소 며느리가 이런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수연이 자리를 권했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진혁이가 내 맞은편에, 수연이가 옆자리에 앉았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병원은 다니세요? 왜 이렇게 세세한 걸 묻는 거지? 평소라면 관심도 없던 녀석이. 집 근처 내과다. 혼자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거 없다. 아직 팔팔하다.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졌다. 수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다. 소주병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한잔 하시죠. 그래. 수연이가 내 잔에 술을 따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버지 드시기 전에 우리도 한 잔씩 할게요. 진혁이가 자기 잔과 수연이 잔에 술을 따랐다. 그런데 내 잔과 그들 잔의 술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조명 때문일까? 아버지, 건배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진혁이가 잔을 들었다. 나도 잔을 들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수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더니 곧 돌아왔다. 뒤에는 바구가 따라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바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다. 바구 씨, 우리 가족 모임인데. 진혁이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회장님과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바구는 내 옆에 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확인 차왔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다. 바구가 자리에 함께 앉자 진혁과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구 씨는 왜? 아, 저도 인사드릴 겸 잠깐 앉아도 되죠? 회장님, 아드님 부부 뵙기도 어려운데요. 바구의 말에 진혁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잠깐만요. 수연이 바구 앞에도 잔을 놓았다. 그리고 술을 따르려 했다. 아, 저는 운전해야 해서 못 마십니다. 에이, 한 잔 정도야.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회장님 잔이나 한 번 더 채워드릴게요. 바구가 소주병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가락이 병 라벨을 살짝 문지르는 걸 봤다. 확인하는 동작이었다. 아버지, 음식 좀 드세요. 식기 전에. 수연이가 재촉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친절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한 점 집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진혁과 수연의 시선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맛있네. 수연이가 직접 한 거냐? 네, 아버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 수연의 손톱 밑은 너무 깨끗했다. 요리를 직접 했다면 양념 자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술은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냐? 내가 술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정말로 이상했다. 새 술을 땄는데도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마치 무언가를 섞은 것처럼. 아, 그거야.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서 그런가 봐요. 진혁이 둘러댔다. 회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바구가 내 잔을 들어 불빛에 비춰봤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 술,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냥 색깔이 좀. 바구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다.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건배하시죠. 진혁이 재촉했다. 나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화장실 좀 다녀오마. 아버지, 한잔하고 가시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시지 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가면서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최소한 가족이 서로를 해치려 하지는 않았다. 화장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다. 바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술에 뭔가 있는 것 같다. 확인 필요. 곧 답장이 왔다. 제가 대신 마셔보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회장님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진혁과 수연이 소곤거리다가 내가 나타나자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이제 건배하시죠. 그래. 모두가 잔을 들었다. 그 순간 바구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쏟았다. 아, 죄송합니다. 물이 테이블에 쏟아지면서 안주 접시들이 젖었다. 수연이가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바구가 재빠르게 내 잔과 그의 앞에 있던 물컵을 바꿨다. 나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한 동작이었다. 자, 이제 다시 건배합시다. 진혁이가 말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 그래, 건강을 위해. 나는 바구가 바꿔놓은 물컵을 들어 입에 댔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봤다. 진혁과 수연은 자기들 잔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수연이 물었다. 눈빛의 초조함이 역력했다. 천천히 마신다. 나이 들면 술도 천천히 마셔야 해. 바구가 내 원래 술잔을 들었다. 제가 한 잔 해도 될까요? 운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바구 씨는 진혁이 말리려 했지만 바구는 이미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건배. 바구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잔을 다 비웠다. 진혁과 수연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안도감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술맛이 좀 이상하네요. 쓴맛이 나는 것 같은데. 바구가 중얼거렸다. 원래 그 술이 좀 써요. 진혁이 둘러댔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바구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바구 씨, 괜찮아요? 수연이가 물었다.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아, 갑자기 어지럽네요. 바구가 이마를 짚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술을 급하게 마셔서 그런가 봐요. 진혁이 말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바구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자식들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진혁아, 내 아버지. 수연아, 내 아버지. 나는 그들을 번갈아 봤다. 4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차가운 눈빛으로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혁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바구가 마신 술, 내가 마실 술이었지? 아버지, 그게 무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내 고함에 수연이 움찔했다. 바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회장님, 제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바구야. 바구가 쓰러졌다. 내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맥박이 빨라지고 있었다. 호흡도 거칠어졌다. 구급차 불러. 아버지, 빨리 안 불러. 진혁이 머뭇거렸다. 수연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바구를 안고 있으면서 아들 내외를 노려봤다. 내가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바구는 내 품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맞습니다. 독이. 바구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바구를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같이 타겠습니다. 아버지. 진혁이 다급하게 불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희도 같이. 오지 마라.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구급차에 올라타자 바구는 의식을 잃었다가 간간히 깨어났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물었다.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술입니다. 소주를. 누군가 독을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극물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구는 위세척을 위해 치료실로 실려 들어갔다. 나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세척을 했고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극물 반응이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면제 계열 약물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조금만 더 마셨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경찰 신고는 하셨나요?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물 보전을 위해 환자의 혈액 샘플도 보관하겠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딸 진이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바구 씨가 쓰러졌다고. 병원이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다. 그런데 아빠,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무슨 아빠가 술을 안 마셔서 화가 났다고. 진이야. 네, 아빠. 너는 알고 있었냐? 뭐려? 오빠와 수연이가 계획한 일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실은 알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수연 언니가 전화하면서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 봤어요. 아빠 몰래 보험 서류를 봤는데 뭐가 있었냐? 수익자가 전부 수연 언니로 바뀌어 있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아빠, 제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놨고 보험회사에도 확인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아빠, 정말 오빠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바구가 내 대신 독이 든 술을 마셨다. 지금 응급실에 있다. 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오빠가... 진이야, 너는 지금 오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빠, 내가 다 해결할 거다. 너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해라.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갔다. 바구가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냐? 네.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바구가 힘겹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없었으면 내가 저 술을 마셨을 거다. 녹음기는 잘 가지고 계시죠?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처음부터 의심하셨죠? 그래. 하지만 설마 했다. 내 자식이 날 죽이려 할 줄은. 바구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을까, 바구야? 충성입니다, 회장님. 그래, 충성이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김정호 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독극물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이게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피해자는 저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바구입니다. 제가 마실 술을 대신 마셨어요. 누가 독극물을 탔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경찰관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다. 이상한 저녁 초대, 바구의 희생, 그리고 진이가 알려준 보험 변경 사실까지. 보험 서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며느님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이 나간 후 나는 바구 곁에 앉았다. 회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아니다. 이미 각오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나를 죽이려 한 놈이 무슨 자식이냐? 나는 군복을 벗은 지 8년이 되었지만 마음속 군인은 아직 살아 있었다.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다. 설령 그것이 내 피부치라 할지라도
병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회장님, 왜? 제 아버지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박우의 아버지, 내 전우 박상준 중사. 1973년 베트남 꽝찌성에서 전사했다. 내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었다. 너희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진짜 군인이었고, 그래서 회장님이 절 거두신 거죠? 그래. 전우의 자식을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냐. 근데 회장님 친자식은 회장님을 배신했네요. 아픈 곳을 찔렸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박우야. 네. 이제부터 내가 내 진짜 아들이다. 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 아버지. 그 순간 내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배신당한 날 나는 진짜 아들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웠다. 진혁과 수연이가 경찰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갑자기 와서 진혁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살인미수 참고인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신고하셨다면서요? 친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오해? 박우 혈액에서 치사량의 수면제가 나왔다. 그건 박우 씨가 원래 먹던 약일 수도. 그만해라. 법정에서 변명해.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진이었다. 아빠, 지금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 어젯밤에 수연 언니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했대요. 아빠가 위독하다면서. 아들 내외는 나도 그 술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고 하던? 아빠 생존 확인하러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보험금이 15억이래요. 수익자는 전부 수연 언니고요.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보험회사에서 10분 후에 도착한다더라. 경찰이 수연을 바라봤다. 보험금을 미리 청구하셨다고요? 아니, 그게 혹시 몰라서. 혹시 뭘 몰라서? 내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냐? 진혁이 수연을 돌아봤다. 당신 정말로 그런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뭐? 나는 그런 거 몰라. 거짓말하지 마. 오빠가 수면제 사왔잖아. 불면증 있다고. 둘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경찰이 급히 제지했다. 일단 서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가 꾸민 일이에요. 진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박우 곁에 앉아 중얼거렸다. 피보다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박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내가 더 걱정이다. 전 멀쩡합니다. 독이 든 줄 알고 조금만 마셨거든요. 뭐? 입에 댄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척하고 뱉었어요. 하지만 쓰러지는 연기는 해야 했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나는 박우를 바라봤다. 이 녀석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 위험한 짓을 했구나. 아버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10분 후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다. 김정우 고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수익자분이 위독하시다고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확인차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뭐가 이상합니까? 3개월 전에 수익자 변경이 있었는데 고객님 서명이 좀.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이게 진짜 고객님 서명 맞으신가요? 나는 서류를 봤다. 내 서명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위조입니다. 내가 서명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문서 위조. 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호 씨 되십니까? 강남경찰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아드님이 자백했습니다. 자백이요? 네, 부인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다만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알고도 방조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두 분 다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 바구가 내 옆에 섰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비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내가 급히 선임한 인물이었다. 김정호 선생님, 일단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독극물 검사 결과, 보험 서류 위조, 그리고 자백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살인 미수죄는 최대 15년입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형되겠군요. 네, 아마 5년에서 7년 정도 예상됩니다. 5년 내 자식이 감옥에서 5년을 보낸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상속 결격 사유가 되니까 재산 상속에서도 배제됩니다. 상속 결격. 네, 직계 존속을 해치려 한 자는 상속권을 잃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나는 바구를 바라봤다. 바구야, 내 아버지. 내 회사 정리한 돈이 아직 10억 정도 남아있다. 왜 그 말씀을?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바구는 손을 저었다. 아니 됩니다. 전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나는 바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저녁 무렵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다. 오늘 서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0대 노인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되었는데요. TV를 끄고 싶었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었다. 온 동네 망신이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지. 일주일 후 나는 바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 제가 청소 좀 할게요. 그래. 바구가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진혁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김정호 선생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뭡니까? 아드님 측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고소하겠다고. 뭐, 날 고소한다고? 네,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요. 독극물은 박우 씨가 원래 복용하던 약물이고 모든 게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리고 며느님도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네, 그래서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구속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럴 수가. 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박우 씨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박우 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더군요. 상대 변호사가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망상증 환자의 자작극이라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일단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우를 불렀다. 박우야, 너 정신과 치료받은 적 있냐? 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PTSD 때문에. PTSD? 아버지 회사에서 경호 업무하다가 한번 큰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됐고요. 그걸 상대가 이용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나를 지키다 다친 건데.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진이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수연 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나는 급히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걸려 있었다. 시아버지가 우리를 모함했다. 독살 미수 혐의 며느리의 눈물. 기사를 클릭하자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사진이 떴다. 저는 임신 3개월입니다. 시아버지께 손주 소식을 전하려고 저녁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망상과 피해의식이 심하세요. 박우 씨는 시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인데 정신병 전력이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노인 치매 무섭네요. 며느리 불쌍하다. 임신까지 했는데. 재산 독차지하려고 자식 모함하는 거 아님? 정신병자 말을 믿고 자식을 고소하다니.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언론의 파급력은 무서웠다. 며칠 사이 나는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매도되었고 진혁과 수연은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되었다. 병원 근처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그 노인 아니야? 아들이랑 며느리를 고소했다던데. 치매라잖아. 불쌍해. 나는 치를 떨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우가 물었다. 우선 여론부터 뒤집어야 한다. 증거를 공개하자.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해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군 생활 40년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기자들 앞에서 녹음기를 틀었다. 이 술 아버지가 마시면 끝이야. 보험금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아드님 목소리 맞습니까? 감정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기사가 터지자 여론은 급격히 갈라졌다. 일부는 나를 지지했고 일부는 여전히 며느리를 두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낯선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없는 봉투였다. 열어보니 USB가 들어 있었다. 바구와 함께 컴퓨터에 꽂아보았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진혁과 수연이 술잔에 약을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집 거실 CCTV였다. 아버지,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다음 날 나는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호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독극물을 술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론은 일순간 뒤집혔다. 포털 메인에는 다시 기사가 올랐다. 충격 CCTV 공개 아버지 술에 약 타는 아들 부부. 댓글이 폭발했다. 와, CCTV가 진실을 말하네. 며느리 인터뷰 완전 거짓말이었네. 저 노인분이 진짜 피해자였다. 나는 모처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아드님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던가 모든 건 며느리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의료기록 확인 결과 임신 3개월이 맞습니다.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구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은 정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바구가 내 옆에 와 앉았다. 걱정 마십시오. 며느리라도 죄는 죄입니다. 법은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래. 하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냐? 내 마음은 복잡했다. 피부치가 날 죽이려 한 사실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자식을 버려야 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진이었다. 아빠, 새로운 증거 찾았어요. 무슨 증거? 수연 언니가 임신한 게 사실. 오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냐? 언니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병원에도 같이 갔더라고요. 내 심장이 요동쳤다.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딸 진이의 말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다른 남자라고? 확실하냐? 네, 아빠. 언니 휴대폰에서 봤어요. 대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이번에 임신한 애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요.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 메시지를 확보했냐? 네.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잘했다, 진이야. 그 자료를 변호사에게 바로 넘겨라.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은 후에도 가슴이 요동쳤다. 바구가 곁에서 물었다. 정말 며느리가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렇다. 이 사건의 뿌리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다음 날 법원에서 구속 여부 심사가 열렸다. 수연은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배를 감싸쥐고 고개를 떨군 모습은 순한 양 같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수연 씨, 정말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습니까? 임신 사실은 진짜입니까? 아들 진혁 씨는 무슨 입장입니까?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바로 진이가 넘긴 메시지 캡처였다. 법정 스크린의 메시지가 확대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번 아이는 우리 아이야.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재판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변호사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 수연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신 사실을 은폐했고 동시에 시아버지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당신, 그럼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며느리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법정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정호 선생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전장은 없었습니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었죠. 기자들이 조용히 메모했다. 나는 한마디를 더 남겼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설령 피부치가 악역이라 해도. 집으로 돌아온 뒤 바구가 물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아직 아니다. 진혁이 남았다. 아드님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스로 반성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을 잇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씁쓸한 회한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며느리 수연이 구속되고 불륜 사실까지 드러나자 사건은 급격히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쏟아냈다. 시아버지 독살 시도 며느리, 불륜까지 드러나 충격. 친자식도 공범. 피보다 진한 것은 탐욕. 세상은 결국 진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내 가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진혁이 보낸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끝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말에 휘둘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속죄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랐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가정, 행복한 가족은 끝내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바구가 병원에서 퇴원해 내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 이제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밥상을 마주 앉으며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이다. 피보다 진한 건 충성이었어. 내가 보여줬다. 바구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 서서 마지막으로 증언했다. 저는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전장에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배신자는 끝까지 배신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짜 아들은 피가 아니라 믿음과 의리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제 아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진혁, 징역 5년. 피고인 박수연, 징역 12년. 재판은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서 있는 바구가 내 어깨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핏줄은 끊겼지만 진짜 가족은 다시 세워졌다. 이 사연이 좋았다면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세요.